주변에 암 환자들이 처음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뭐 두려움 또는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경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암에 처음 진단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앞으로 검사와 치료를 하게 되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병 자체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병원에 가면 기본적인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 영상 검사를 하고요. 암인지 아닌지 최종적인 확진은 조직을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 확진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이 맞다라면 그 암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이렇게 또 다른 여러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이 국소에만 조금 진행된 암이라면 수술이 결국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수술에 덧붙여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 전이가 있는 암이라면 바로 수술하거나 방사선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전신적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몇 번 할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반응에 따라서 몇 번 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또 약의 내성이 띈다면 다른 약제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암 환자들이 처음 암을 진단을 받고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혹시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검사를 이과, 저과에서 해야 되고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수술뿐 아니고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여러 과의 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과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병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학제 진료와 같은 여러 선생님들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병원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대부분의 암 치료가 현재 표준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또 암 치료가 세계적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이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학제 진료라고 하면은요, 암을 치료하는 모든 과 그리고 암을 진단하는 모든 과의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진단과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홍보를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분당차병원은 다학제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저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다학제를 항상 참여하고 있고요. 네, 모든 암종에 있어서 다학제 진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몇 년 전, 한 3, 4년 됐을 겁니다. 아마 분당차병원에서 이제 다학제 진료, 암 다학제 진료라는 것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병원들도 사실은 그게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어서 잘 못하고 있었는데 분당차병원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열심히 다학제 진료를 3, 4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고 이게 병원 평가 기준에도 그러고 나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분당차병원에 대한 암 치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학제 진료 3,000회를 얼마 전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차병원에서 이런 암 치료를 받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들이 불안감에 굉장히 많이 휩싸이고 경황이 없고요. 그리고 공포감이 굉장히 극에 달하잖아요. 네. 이러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가족들과 이런 것을 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녀, 배우자와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특별히 환자분들 중에 본인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계셨던 분들은 또 더욱 본인이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이런 가족들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암에 걸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조력자로서 함께 암을 이겨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가 걸린 이 암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었는가 이런 가족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암이 있었던 분의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또 돌연변이가 발견되면 또 그에 따른 표적 약제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또 요즘에 젊은 암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젊은 암 환자들 중에 특히 아직 출산, 임신을 하지 않은 여자 환자들 같은 경우 이 암 치료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임신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대화하는 중에 내가 이 암이 완치가 가능한 암이라면 이후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여성 환자뿐 아니고 남자 환자도 마찬가지죠. 난자분은 정자를 어린 나이에 보관할 수 있고요. 또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면 배아를, 그러니까 이미 수정을 해서 배아를 냉동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입력을 보존할지도 상의할 수 있고 또한 병원에서 상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암에 걸리면 과연 돈이 얼마나 들까? 사실은 경제적인 걱정부터 앞서잖아요. 돈이 얼마나 드나요? 김슬기 선생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돈을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산정특례 제도로 인하여서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95%는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네, 물론 그 5%도 부담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정부에서 긴급 지원이라든지 또 병원의 사회사업팀 등을 통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되는 항목은 그렇게 5%만 부담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급여가 되지 않는 이제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들어놓으셨던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단 후에 보험사와도 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이런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많은 고민은 하실 필요는 없이 일단은 기본적인 치료를 받는 데는 문제는 없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돈 때문에 치료를 안 받으시거나 또는 또 너무 무서워서 수술, 항암 이런 거 외에 다른 치료를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런 자연치유라든지 이런 것의 효과가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렇게 신뢰 있는 기관에서 병원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암 환자들이 처음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영상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벼락 맞은 것 같이 나의 삶이 멈춰버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나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병원에서 검사하고 치료받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드신 이런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사실이 내가 지금 걸린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암정복TV가 언제나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